사기 강박.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이거는 정상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취소 가능이다. 절대 상대의 취소. 반드시 뭐가 따라하죠?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 따라하죠. 그럼 이 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 당분간은 사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강박은 사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사기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죠. 무슨 사기? 상대방 사기가 있고 제3자 사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사기는 결론이 언제나 취소입니다. 별로 공부를 할 것이 없어요. 3자 사기를 나눠보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하고 상대방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나눠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보호 대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다? 언제나 취소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취소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기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 3자 사기가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중에서도 예외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깔끔하죠? 언제나 취소, 아예 취소가 안 되고 취소가 확실히 되든 안 되든 둘 중 한 개예요. 근데 요거는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합시다. 저번에 입문과정에서 이런 걸 이야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가 한 3천만 원 가는 좋은 시계예요. 근데 A가 그 시계를 먹을 목적으로 갑에게 접근해서 기망을 하기를 내가 시계를 감정하는 전문가인데 그 시계 구경 좀 합시다. 보여주니까 A가 하는 말이 이 시계는 잘 만들어진 가짜로서 한 30만 원 정도의 가치는 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속였다. 그러니까 갑이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오인을 하게 된 거지. 그걸 말한다? 착각을 해서 오인을 하게 됐다. 착오에 빠진 거야. 그러고 나중에 우연히 어려워가지고 하는 말이 3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시계를 파시죠. 청약을 했죠. 그 청약에 대해서 시계를 팔았다, 안 팔았다? 지금 현재 갑은 시계를 30만 원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을 준다 하니까 안 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서 3월 1일 날 시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 받고 시계를 넘겼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났어. 5월 1일쯤 돼가지고 갑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3천만 원짜리 시계를 100만 원에 잘못 팔았다는 사실을 갑이 알게 됐다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갑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100만 원 떨어지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되돌려 받고 싶죠, 그지? 근데 가만 보니까 어른 나빠요, 안 나빠요? 어른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나쁜 사람 누구지? A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은 누구하고 맺었다? 계약은 을하고 맺었지만 계약의 상대방은 을이지만 사기를 친 사람은 누구예요? A죠. 이런 사기를 무슨 사기를 한다? 3자 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는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상대방은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니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이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야. 3자 사기로서 취소하면 안 돼. 근데 갑은 꼭 취소를 하고 싶죠. 취소를 하고 싶으면 을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을이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오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대방을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이 될까? 취소를 하고 싶은 갑이 입증을 해야 돼. 갑이 입증을 해내면 을도 어떤 사람? 남의 불행을 악용한 사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논리 구조가 그렇다고.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망이에요. 기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기망이 제대로 됐다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기망을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2단의 고의. 고의가 무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2단이라는 것은 2단계 이런 뜻입니다. 1단계가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가 1단계. 2단계는 착오를 통해서 계약을 맺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지 과실로 인한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실수로 사기치는 법은 어떠냐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해야지 하는 이중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무슨 말이죠? 속이는 행위죠. 기망이 뭔지 모르는 거 아이가? 기망이 무슨 말이죠? 기는 속인다는 뜻이죠? 저는 내 이야기를 우리 인문과정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망 중에서 가장 흔한 망이 노망이라고. 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노망이죠. 노망이 무슨 말이에요? 늙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게 노망 아니야. 그럼 노자 빼버리고 기자 내면 되겠네. 기는 무슨 말입니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기할 때 기자가 이랬어요. 속인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정상적인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기망이다. 그런데 그 기망을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망 행위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기망을 할 수 있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을 하든. 심지어는 우리 판례는 침묵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침묵은 부작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침묵은 기망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침묵도 때에 따른 기망을 인정한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와 관련된 예를 들어본 것이 이거예요. 갑이라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한 2달 뒤에 그 산업 폐기물 하시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공동모지가 들어오는 이런 게 악조건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악조건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 즉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 분양 과정에서 이런 악조건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다 아니다. 이것도 사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기 분양이죠. 사기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기망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다 거짓말 하죠?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게 거짓말이다. 사람들 다 거짓말 해요. 왜? 거짓말 왜 합니까? 왜 하는지 몰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왜 하느냐를 따져보면 전부 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밥을 왜 먹어? 나를 위해서. 일을 왜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를 위해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난 니를 위해서 산다. 이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또 남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도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우는 겁니다. 자식을 왜 키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키워요. 전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 탓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지는데 괜히 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다든지 아니면 집에 남편이 무슨 발목 잡았다든지 애들이 말을 안 들었다든지 뭐 시부모가 들어누워가지고 내가 뱅간한다 떨어졌다든지 안 돼.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남 탓하지 말고. 똑같아요. 거짓말 하더라도 다 거짓말 합니다. 그럼 하는데
그 정도가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의 거짓말하면 요거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로 보지만 약간의 거짓말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례를 저는 우리가 백화점 사기 세일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판례 중에서 갑이라는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광고를 내고 어려운 소비자가 옷을 사러 갔는데 옷 가격표를 보니까 10만원 X치고 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10만원짜리 옷을 오늘은 만원에 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진짜인 줄 알고 만원 주고 옷을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옷이 얼마짜리다? 말 그대로 만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만원짜리 옷에다가 10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이다 아니다. 만원짜리 만원에 파는 게 세일이 아니잖아. 근데 소비자는 백화점 갈 때 백화점은 좋은 물건을 팔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측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신뢰를 깨버린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거짓말은 사기로 본다 안 본다. 남의 신뢰를 깰 정도, 신의 측에 어긋날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 그건 사기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난전이나 야시장에서 골라 하는 데서 뭐 아침에 10만원짜리 오늘 만원에 사세요. 그건 사기로 봐 안 봐? 그건 사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원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 없다. 그 신뢰가 없는 동네거든.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서 신의 성실 원칙의 척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이 돼. 그런데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담당 판사가.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그것도 복이야. 어떤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길 사건도 지는 경우도 있고 지어야 될 사건도 이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징역을 갖다가 3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복이야. 세상 살아보면 다 모든 것이 뭐다? 다 복이야. 자기 복대로 사는 거야.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젊은 난가 봐. 나이가 들어보세요. 운명론자가 된다 하잖아. 운명론자가. 다 운명이다. 가만히 생각해봐. 그 이제 아직까지 뒤를 안 돌아본다는 것은 젊었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 지금 계속 앞을 보고 가기도 바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자꾸 돌아본다니까. 돌아보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삶이 사라졌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사라졌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면 제일 먼저 하가 어디로 돌아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다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는 저런 인간이 아니었어. 그런데 만나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런 인간인 거야.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게 뭐야? 운명이요. 자기 복이라니까. 복대로. 재판도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있어야 돼. 인과가 무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이것도 2단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2단계 인과관계. 1단계가 뭐냐면 기망이 원인이 돼가지고 착오를 한 결과 발생했고,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했더라면 착오에 안 발생했을 때 말이죠. 사기가 원인이 돼가지고 착오를 한 결과가 발생했고, 그 다음 착오가 원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맺게 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결국 기망과 착오와 계약 맺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망을 안 했더라면 착오에 안 빠졌을 것이고, 착오에 안 빠졌더라면 계약을 안 맺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제대로 갖추면 사기가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사기 당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표의제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요건하고 두 개가 갖춰져 있다. 요걸 하고 요것이 만족되면 착오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요까지가 3자 사기 구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시험 맨날 이게 3자 사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기는 별로 못 보겠어요. 3자 사기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책을 봅니다. 51페이지 제일 밑에 법전 나와 있죠. 110조 2항을 봅니다. 1항은 볼 필요 없습니다. 1항은 그 상대방 사기니까 안 봐도 관계없고, 2항 상대방 있는 줄치고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줄치고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이 무슨 사기입니까? 줄친 것만 읽으면 3자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줄을 씁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이 무슨 사실입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까지 줄 쳤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반대말은 뭐죠? 선이 무과실입니다.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얻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고?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반대로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를 한다 뭐 한다? 취소를 못한다 하는 것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사망을 보니까 사기로 인한 취소는 절대의 상대의 취소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가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꼭 따라갑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2번에 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와 요건인데 사기는 줄을 칩니다.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맺게 한 것을 말한다. 이러면 되겠다.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을 말한다.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1단계만 나와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 제3자 포함해서 고의적인 기망을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조금 이게 잘라주면 좋을 건데, 그지?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 뭐다? 사기다. 요 구조가 사기 구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넘어서 사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무엇이 될까? 보다시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든 일치되지 않든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려서 동아리 2번. 사기자의 고의 줄치고 사기를 할 때는 일반적 고의입니까? 2단의 고의입니까? 아까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줄을 쳐. 여기서의 고의는 2단의 고의 줄치고 2단의 고의. 그리고 적부터를 이제 읽으시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 요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무슨 말이죠? 1단계가 뭐죠?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1단계. 2단계는 착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이렇게. 그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내려서 기망행위 줄치고. 기망행위가 무슨 말이죠? 속이는 행위. 이렇게 하면 되죠. 속이는 행위는 제한이 있어 없어? 속이는 행위는 제한이 없어. 행위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고. 뭐 말로 속이든 편지를 써 글로 속이든 행동으로 속이든.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첫째 줄 끝머리. 여기서 기망행위를 하면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인데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하든 글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단순한 침묵은 줄치고 기망행위가 아니나 그 밑에 줄 설명 의무 즉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줄치고. 그리고는 밑에 판례 박스의 첫 번째 판례 아까 우리 아파트 분양 이야기했죠.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사예요, 소비자예요? 사람을 헷갈리면 안 돼. 아파트 분양자는 건설사를 말하고 수분양자는 쭉 가서 보니까 수분양자에게 이런 말이 있죠. 수가 무슨 말이고 수 받았다 이 말이야.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다. 소비자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모재가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식상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도 기망이다 아니다? 이것도 사기다. 사기 분양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판례 한 개 챙기시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보니까 무슨 글자가 보여? 아까 우리 봤다 이거. 밑에 그 파란 글씨에서 마음에 드는 글자를 탁 찍어봐. 시가죠. 시가 동안 치고. 시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야 유동적인 것이야. 유동적인 아까 김밥아지 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지. 내 얼마 주고 샀나 볼까? 2,000원 주고 샀죠. 퇴근할 때 보니까 얼마 주고 팔더라? 500원 주고 팔고 있다. 그럼 내가 김밥아지 보고 내한테는 왜 4배나 비싸게 주고 팔았냐? 사기 아니냐? 사기가 아니냐? 아니지, 사기 아니지. 시가는 내가 부른 대로 값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속이는 것은 기망이 된다 안 된다? 기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급되어 있죠. 그 다음 내려서 4번에 기망행위의 위법성 줄치고 거짓말 한 데서 다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위법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아까 기준점이 뭐였다? 신의칙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기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망을 해야 안 해. 장사 이꼬르 거짓말하고 그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 개업을 했다고. 그럼 누가 왔는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대놓고 아,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없고 아파트 값도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사지 말고 차라리 저 기다렸다가 나중에 조금 지금 조금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중개사가 있을까? 그 사람은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죠? 우선 뭐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이래가지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뭐야? 일부러 속일 필요는 없지만 굳이 뭐 안 좋은 걸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판사가 그걸 알더라도 그걸 사기로 본다 안 본다? 사기로 보진 않습니다. 다 그 정도의 거짓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 끝머리 줄을 칩니다. 모든 기망행위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줄을 칩니다. 위법성 유무는 개별적 경우의 사정 위에서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따라서 누가 판단한다?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지 우리가 뭐 섣불리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판단할 이유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 5번 인과관계 줄치고 요것도 1단계, 2단계 2단계의 인과관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그리하여 먼저 1단계가 뭐죠?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2단계 뭐지? 착오와 의사표시를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착오에 안 빠질 것이고 착오에 안 빠졌더라면 계약을 안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요건을 다 갖추면 기망이 제대로 사기로 본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넘어가고 강박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55페이지 쭉 올라가서 5번을 보세요. 양갈 5번 3자 사기 강박 줄을 딱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망이 제대로 됐어요. 기망이 제대로 됐다면 3자 사기의 경우는 어떤 전제를 갖춰야 된다? 상대방이 그 표의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취소를 하는 자, 표의자가 진다 했죠. 그래서 줄을 쳐야지.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줄 치고.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밑에다가 반대로 선의무과실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선의무과실 취소 X를 적어놔야 되겠죠. 그 지문이 놓으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자, OX를 한번 물어볼까?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O 해야지. 국어가 약하면 안 돼. 법 공부하는 기초가 국어거든. 법을 알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될까? 우리말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국어가 제대로 돼야 된다. 가르쳐보면요. 국어 실력이 행편이 없어. 그냥. 여태까지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 다시 봐라.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 겁내지 말고 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쪼그라들면 안 돼. 알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선의무가 실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무가 실릴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오이? X에 자꾸 힘을 붙이지 말고 그거까지만 오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다른 거는 천천히 보시고 57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사표시 효력 발신이 나와있죠. 그 이번에 보니까 효력 발신 시기에다 줄을 치고 효력 발신 시기자 줄을 치고 요거 이제 4가지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는 법을 정할 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 갑이 100분지 토지를 1억에 팔아야지까지가 뭡니까? 의사죠. 의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내 의사를 상대방 을에게다가 표시를 해야 될까요? 청약을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를 하는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는 뭐라 하죠? 표백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백이나 표시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법이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법률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많아. 이 표백도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 사람들은 내 생각을 드러낸다는 말 한다? 표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백하고 시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것이 더 깔끔해요? 백이야 시야? 이게 더 깔끔하고 막. 백은 하얗게 이 말 아이가 하얗게. 하얗게란 말이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 없이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낸다. 이게 백의 개념이고 시는 뭡니까?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는데 얼마를 보여주는지 모른다. 하얗게 보여주는지 까맣게 보여주는지 그건 모른다. 하지만 보여준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준다. 이게 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약간의 결백증이 있잖아.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표현도 깔끔하게 하는 거야. 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시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3월 1일 날 이 계약서를 적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적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겠죠. 예? 보내면 상대방한테 뭐가 될까? 도살이 될 거 아니야, 편지가. 편지가 도달되면 상대방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겠죠. 예?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이것도 일본 말이야. 요지. 요지 이렇게 씁니다. 예? 자, 료가 무슨 말이죠? 끝마쳤다 이 말이죠. 예? 요자 많이 쓰잖아 우리. 뭐요? 완료했다. 이거는 뭐예요? 수료했다. 수료했다. 종료했다. 전부 로자 쓰죠. 끝마쳤다. 뭘 끝마쳤다고? 아는 것을 끝마쳤다. 편지를 받아보고 읽어보고 아는 것을 끝마쳤다. 우리말로 하면 이해했다 이 말이죠. 이해했다. 이해했다를 요지 이렇게 씁니다. 요지. 이쑤시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가비한 의사표시가 을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은 몇 단계다? 4단계다 이 말이지. 이 4단계 중에서 어떤 시점에서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뭘 선택했다? 요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한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3월 5일 날 을에게 도달됐다면 가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게 도달주의야. 그러면 도달의 의미가 뭐냐? 도달하는 것은 내 생각이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다?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이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달의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이걸 도달이다. 갑이 을에게 편지를 새벽 2시에 편지를 써가지고 을의 집 담장 너머로 그냥 던져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을은 잠자고 있었다니까? 을의 지배권 내에 내 편지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담장 밖에 있어 편지가 담장 안에 들어갔어. 담장 안으로 넘어왔으니까 지배권 내에 들어갔지. 근데 요지가 가능해 불가능해? 잠자고 있는 놈이 읽어보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지를 잠자는 틈에 던져 넣더라도 그거는 도달된 걸로 본다 안 본다? 을에게 도달된 걸로 보지 않는다니까. 그럼 을에게 언제 편지가 도달된 걸로 볼 것인가? 뒷날 아침에 깨어서 편지가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입니까? 이해했을 때입니까? 읽어봤을 때입니까? 인식했을 때예요? 편지를 읽어봤을 때예요? 인식했을 때죠. 편지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하면 바로 도달된 걸 보고. 읽어봐버리면 뭐가 돼? 이거는 요지지. 도달이 아니고 한 단계는 넘어와버린 거죠. 읽어보기 전 단계를 말한다? 도달이다. 이해하기 전 단계입니다. 도달이다. 그럼 편지가 꼭 어디 손에 들어가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 가사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에 편지를 보냈다면 사무실 직원이 편지를 받아도 도달된 걸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도달에 가는 데는 판례가 많아요.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딱 꺼봉 들어보니까 원수 같은 갑이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 읽어보나 마나 내한테 욕밖에 더 있겠냐고.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수령을 거절한 거예요. 도달이다 아니다. 그것도 도달된 거 봅니다.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야 요지가 가능하죠. 읽어볼 수 있는 전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도달봅니다. 그래서 수령을 거절한 것도 편지가 도달된 거로 보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수령을 거절해버리면 도달이 안 돼버리면 전부 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면 소송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소장이 떠 왔는데 안 받으려면 되면 도달이 안 돼버리면 소장이 도달이 안 돼버리면 재판 날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소활된 걸 보는 거예요. 도달된 걸 본다. 그 다음에 철회에 대해서 봅시다. 철회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걸로 합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철회라는 개념은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3월 1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3월 3일쯤 생각하니까 땅을 너무 싸게 내놓은 거예요. 한 2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청약을 철회하고 싶죠?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해야 돼. 도달이 되버리면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회는 항상 도달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문제입니다. 사정 변경. 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정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야. 보낸 사람이 죽었는지 받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중요하다. 자, 3월 3일 날. 3월 3일 읽으면 어떻게 될까? 발신 후 도달 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발신 후 도달 전. 갑이 뭐예요? 표의자죠.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3월 5일 날 편지가 을의 손에 들어가서 을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도달된 걸 봐야 안 봐요. 도달된 걸 보는 거야.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낸 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다 그지? 근데 3월 3일 날 상대방 을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럼 3월 5일 날 편지가 들어갈 당시에는 을은 죽어버렸으니까 읽어볼 수 있어 없어? 편지를 봐서 읽어볼 수 없으니까 도달이 된 걸로 본다 안 본다? 이거는 부도달이 되는 것이 원칙. 근데 상속인이 도달을 받아서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한다면 이때는 뭐야? 도달로 받을 수가 있지만 원칙은 도달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영향 안 미친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도달이 안 된 걸로 본다. 이틀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3월 5일 당시에는 어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볼 수 없잖아. 그렇게.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에서 이제 중요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7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도달주의 원칙 줄치고 그리고 111조 조문을 봅니다. 1항을 보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줄치고 도달한 때 줄치고 효력이 생긴다.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그럼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표백주의를 제합니다. 표백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유언이다. 갑이 백분지 토지를 유언을 하기를 3월 1일 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땅은 을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4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어. 그리고 5월 1일 날 을이 유언의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유언은 일방적으로 하고 유언의 효력은 상대방한테 도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상대방이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유언장 적고 사망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상대방한테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발신의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백의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즉 상대방 없는 단독인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표백주의를 취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표백주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한 6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외우시면 되니까 오늘은 요 2개만 딱 봐. 원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1항을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뭐라고?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항을 내려와서 표의자가 줄치고 의사표시자를 줄여서 뭐랍니까? 표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신한 후 줄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줄치고 보낸 사람은 죽어버렸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 안 미쳐? 아까 여기서 보낸 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다 했잖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3월 5일 날 도달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넘어가고 도달의 의 아까 도달이 무슨 말이었죠? 그 기억에 도달의 의에다 줄이시고 요리 적어놔.
내 편지가 어디 갔다고? 상대방이 지배권 내에 들어서 어떤 상태라고?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그걸 도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지배권 내에 내 편지가 들어가더라도 요지가 불가능하다면 도달로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는 판례 박스를 봅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주류처. 상대방의 수령 거절과 도달 여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령 거절 동안 치고 편지가 왔는데 무시해봐 25 안 받으랍니다. 수령 거절했죠. 도달된 거로 봐야 안 봐요? 본다 그랬죠. 도달된 거로 본다. 도달 여부 옆에다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죠. 적극이 무슨 말이에요? 긍정. 도달된 거로 본다. 그거만 한 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페이지를 넘어갑니다. 59페이지에서 저 올라가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객지자, 대화자 이런 말이 보인다. 그지? 객지자가 무슨 말이죠?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이 객지자입니다. 보내고 반대까지 시간이 걸리면 객지자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갑이 3월 1일 날 편지를 보냈고 언제 들어갔습니까? 3월 5일 날 어디에 들어갔죠? 시간이 걸렸어 안 걸렸어? 그래서 갑과 을은 무슨 자? 격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지자. 저번 난주 저 계약법에 보면 격지자 사이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할 때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100분의 땅을 내한테 내가 1억에 팔 테니까 살래? 물어봤다고.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전화를 했다니까. 전화 안 걸린다 해라. 또 따지지 말고 0.00000초는 걸릴까? 이게 사치 말하니까 자꾸. 문법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숫자인 거. 그러니까 보내고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 전화를 계약하면 대화자. 물어보면 바로바로 들어가죠. 답이 바로바로. 대화자, 격지자 구별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3번 도달주의 효과. 요걸 잘 보셔야 돼. 동안에 1번에서 둘째 줄 철에다 동안 치고 여기까지 왔죠. 아까 철에는 언제까지 하랬어요? 도달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줄 끝머리 발신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도달돼 버리면 철회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안 2번 둘째 줄 따라서 의사표시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갑이 내 땅을 사고 싶으면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승낙 기간을 정했어. 그런데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어. 3월 20일 내에 들어가면 계약이 체결되겠죠. 근데 3월 22일 날 들어가 버렸다. 승낙 의사표시가. 연착이죠. 연착하면 계약 체결이 돼 안 돼? 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승낙의 통지란 을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사표시 연착 불착은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쭉 가서 첫째 줄 중간에 보니까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이 죽으면 영향을 미친다 있죠? 구별하시고 공소상달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66페이지를 봅니다. 66페이지 대리를 봅니다. 대리 대리가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냐면 1대1을 봤습니다. 근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몇 명이 나올까?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 근데 뭐 기초가 튼튼하면 안 복잡합니다. 기초를 한번 물어볼까?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그리고 법률행위를 1단계 승인 요건과 2단계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 결과 뭐가 발생할까?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했죠. 여기 이제 깔끔하게 기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요리 돼 있다고. 그런데 대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가 많은 사람이요. 당사자를 도와주면서. 당사자를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인 당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하는 역할이 뭐죠? 법률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야 될 법률 행위를 누가 대신한다? 대리인이 대신해 주면 1단계 승인 요건과 2단계 효력 요건을 갖춰두면 뭐가 된다?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그건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 구조만 따라오시면 돼. 대리는 요쯤 들어간다. 요쯤 들어간다.
그럼 이제 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리 기초를 우리가 쭉 한번 봅시다. 대리 기초. 대충 대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할 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은 어린 짐작은 돼야 된다고. 대리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무슨 누구를 대신하는구나, 일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일 처리가 뭐예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계약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뭐란다? 대리다.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갑이 토지 한 필지를 팔고 싶어. 근데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혹시 싶어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어.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당신이 팔면 1억밖에 못 받는다. 근데 나한테 맡겨주면 5천만 원을 더 받아줄게. 랍니다. 그럼 내가 갑이라면 내가 팔까 맡길까? 맡기겠죠. 그치? 그래서 갑이 얼굴 뭐랬다고? 그렇다면 이 100분지 토지를 내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했다는 뭐라 하죠? 수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용어를 잘 따라하셔야 돼. 자, 수가 무슨 말이죠? 줬다. 권은 무슨 말이고? 권리를,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100분지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권리를 넘겨준 건 아니야.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권한을 줬다. 이게 수권이야. 그럼 권한을 받은 을에게는 뭐가 생겼을까? 권리자인 갑을 대신해서 땅을 사고 파는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 권한이 생겼다. 이게 대리권이야. 그러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권한이다 하는 걸 먼저 챙기시고, 권한이 생겼으니까 땅을 팔러 나섰겠네. 그래서 그 땅에 관심 있는 뱅을 만나가지고 이제 흥경을 합니다. 그 흥경하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대리인이, 이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죠? 대리인이라고.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 할까? 본인이다 합니다. 권리자는 본인이고, 권리자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우리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먼저 상대방한테 누구 땅을 사라?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겠죠. 청약을 하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예요. 그런 걸 말하지? 능동대리.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능동대리. 상대방도 고민을 하겠죠. 1억 5천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1억 5천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겠죠. 받는 것은 무슨 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 계약이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행위가 뭐죠? 읽어봐. 대리행위가 뭐예요? 다 해봐. 처음부터 만드는 걸로 하고 처음부터. 자. 모르는 어때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 한다. 이렇게 개념이 정확해야지. 알아듣겠지? 이제부터 대리행위가 뭐고 이러면 알아들으리. 대리행위가 뭐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 합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 본인 이름을 드러낸다는 뭐라 하죠? 현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명한다. 이름을 드러낸다. 본인 이름을 드러내서 행위를 합니다. 왜 현명을 할까? 현명하는 이유는 뭐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뭐다? 단순한 권한자에 불과하고 권리자는 갑이니까 내하고 니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어디로 간다? 권리자인 갑한테 들어가니까 갑을 당사자로 알고 계약을 맺으라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하고 계약을 맺지만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다? 갑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맺는다. 이게 해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명의 목적은 본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효과 기속을 위한 것이다.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기속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지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은 아니에요. 행위를 하다 보면 또 뭐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권리자에게 준다 하는 취지에서 권리자에게 뭐가 발생하는 거?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상대방한테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명의 목적은 거기 있다. 그 다음에 해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분류식 이런 것 들어봤죠. 뭐 해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을 하든 그리고 심지어는 수권시에 받은 위임장을 병에게 보여주고 갑의 이름을 빼버리도 위임장을 딱 보여주는 순간 병이 뭘 알았다? 아, 갑의 존재를 인식했죠. 그것도 해명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해명을 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효과에 대한 기속을 받고 해명을 안 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 대리인 스스로가 효과에 대해서 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명을 안 해버리면 상대방은 본인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병은 당연히 당사자를 누구로 알았을까? 을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을이 뭐야? 책임을 져야지. 해명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명을 하면 그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로 기속이 되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해명된 것과 똑같이 본인한테로 효과가 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것이 해명에 대한 거예요. 해명. 요 가지가 대리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를 보시면 돼. 연습 한번 해볼까? 대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로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림을 자꾸 읽으시면 돼. 이거 그림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 한번 해볼까? 대리가 뭐예요? 짚어줄게.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로 기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약간 차이점이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행위를 하는 자가 효과를 받는데 대리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고 행위를 하는 자와 효과를 받는 자가 같다 다르다. 기속 주체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 특징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봅니다. 66페이지. 자, 제일 위에 의를 봅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대리란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뭘 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대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동그라미 1번에 확장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에 보충 동그라미 치고 확장의 기능은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라는 말이 나왔죠. 대리 종류를 보면 크게 나누면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임의가 무슨 말이야? 자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만들어지면 그게 임의대리입니다. 아까 여기서 갑이 자기 땅을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을보고 땅 팔아달라 부탁했을까? 내보다 나으니까 부족하니까. 내보다 나으니까. 대리는 능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얻겠다, 적게 얻겠다. 많이 얻겠다. 5천만 더 얻겠다 이 말이야. 내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권한 거 아닙니까? 그런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러니까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대리를 임의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목적이 어디 있다?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본인 스스로도 행위를 한다, 뭐 한다? 행위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내 능력을, 대리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능력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이제 확장의 개념이에요. 확장. 그 다음에 사측자치 보충돼 있죠. 보충은 본인의 능력이 넘친다, 부족하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가 어떻게 된다? 그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주는데 어떻게 보충을 해 주는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세 사람 누구지? 제한 능력이 세 사람이 누구요? 미성년, 피한정 세 사람 있죠? 그 중에서 미성자만 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18세인 미성자가 아버지 A가 뭐예요? 법정 대리죠. 법정이 무슨 말입니까? 법률에서 정한 이 말이야. 법률에서 정한 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거. 국민적 가장 대표적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 친권자란 말이야. 친권자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전거를 한 개 사줬는데 요놈 자식이 얼각 3월 1일 날 아버지 동의도 안 받고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회의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성년자니까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도움이 필요 없다 치고, 근데 미성자는 성년자다 미성년자니까 가령 따져보면 한 80% 정도 능력이 있는데 20% 정도 능력이 부족하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능력을 누가 보충해준다? 법정 대리인이 보충해줘야 이 매매 계약이 완벽한 계약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할까? 행위를 하기 전에는 아버지 팔아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랬어요? 좋다. 이게 뭐고? 동의 아니야, 동의.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받으면 돼. 동의를 받으면 요 부족한 20%의 능력이 보충이 돼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은 취소를 한다, 뭐 한다? 못 한다. 이런 논리고요. 행위를 해버렸어. 그 말은 동의를 안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렸죠. 하더라도 여전히 20% 공백이 남아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이 공백을 문제 삼아서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도 있다. 추인이라는 것은 뒤따라가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 아니야. 추인을 하면 요 공백이 다시 뭐야 돼? 보충이 돼가지고 완벽한 100%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법정 대리가 하는 역할은 사전에는 뭐 동의를 통해서, 사후에는 뭐 추인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정 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사전 추인 삼으면 안 돼. 사전에는 하는 게 뭐라고? 추인은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됩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후에 동의받으면 되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되고. 사후에 추인, 사전에 동의. 그 다음 넘어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법률행위 줄치고. 법률행위를 할지라도 다 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 줄치고 그 옆에다가 재산상 이렇게 적어.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되지만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 여기 재산상 법률행위야. 땅을 사고 파는 게 재산행위죠. 요건 내가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대리인한테 부탁해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신분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가 대신 결혼해 줄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못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치? 아버지는 다시는 결혼한다, 뭐 한다. 결혼하기 힘들어. 한번 해본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 알거든.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딸 보고 시집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 내가 대신 가줄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신분이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가 되는 건 딱 세 개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는 뭐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되고, 그다음 양가로 2번 준법률행위 줄치고, 밑에 둘째 줄 의사의 통지 동그라미 치고 관념의 통지 동그라미 치고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줄치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는 뭐 재산상 법률행위가 대리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대리되고,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내 생각을 알린다. 뭐 각종의 최고, 거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건데 요 두 개는 의사표시하고 비슷하니까 대리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세 개다, 그지? 다시 봅니다. 대리가 되는 세 개가 뭐죠? 재산상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 세 개만 대리가 된다. 요 세 개를 빼고는 대리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건 굳이 할 필요 없죠. 대리가 되는 건 세 개만 딱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자, 불법행위 대리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분행위? 안 돼요. 사실행위?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 세 개 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 개념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 대리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건 잘 봐야 되겠네. 임의대리는 뭐죠?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거 이래 되죠. 본인의 의사,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거이죠. 본인의 수건에서 만들어지면 임의대리고, 법정대리는 뭐예요? 본인의 수건과 관계없이 법률에서 규정된 요건이 갖춰지면 대표 선수가 누구지? 친권자. 법률에서 뭐라 정해놨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자식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미성년. 그런데 자식이 성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자식이 성자가 되어버리면 부모는 친권이 있어 없어? 법정 대리는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가 법정 대리다. 그거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능동 대리는 뭐죠? 아까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상대방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수동 대리. 이라면 되겠죠. 대리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한 명이죠. 한 명의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른 분류예요. 하는 대리는 능동 대리. 상대방부터 의사표시를 받으면 그게 수동 대리. 대리가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명.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대리권한이 있는 자 행위라면 유권 대리고, 대리권한이 없는 자 행위라면 무권 대리고. 그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 이런 거는 안 봐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대리권. 대리권 부분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 대리권.